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때만 나타나는 엘리엇 TV입니다. 오전에 점심 때는 제가 바람 피느라고 영상을 못 만드니까 좀 늦게 만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 투기 세력의 악재 떴다. 주담대 5% 되면 78%가 구매 포기. 앞으로 누구에게 팔아먹나. 점점점 껄껄껄. 네,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요 뉴스를 보고서 제목을 제가 약간 어그로성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뭐 살 마음이 있던 사람도 금리가 더 올라 버리면 10명 중에 8명이 안 산대. 포기한대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공급은 많을 텐데. 왜? 다주택 투기꾼들이 이제 이익 실현하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빨리 영끌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내 걸 사야 되는데 이제 산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아씨, 왜 정부는 돈을 안 빌려줘 갖고 내 아파트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먹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 뉴스를 볼게요. 뉴스는 오늘 여러 종류가 뉴스가 있는데 그래프와 뉴스를 제가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예요. 주담대 금리 5% 되면 78%가 구매 포기, 집값 꺾이나. 어느새 주담대 5%까지 이제 상단이에요, 상단. 집값 꺾이는 변곡점 만나. 코픽스 오르며 변동금리 상승. 자, 이따가 코픽스 금리 볼 거고요. 변동금리 비중을 볼 거예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5%. 그러니까 뭐 5%대 나왔다 그러니까 다 5%인 줄 아는데 평균은 4%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뭐 3점 몇에서 5점 몇까지 이렇게 범위를 두니까 상단이 5.09%로 5%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은행연합회가 하는 코픽스는 1.55% 올라가지고 가장 큰 폭 상승했다. 그리고 변동금리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약 5.06% 상단이에요. 우리 항상 상단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를 기록했다. 기사를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주담대 5% 넘으면 금융 변곡점이라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자, 앞으로 외워둡시다. 5%는 금융 변곡점. 자, 이 변곡점은 뭐냐면요, 대출받기를 포기하는 심리적 저지선이래요. 그리고 대중부유층, 그러니까 뭐 특수한 부유층이 아니라 대중적인 부유층의 54%는 대출로 보통 구매 자금을 조달하겠다. 당연하지. 자기 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대출받고 자기 돈 끼고 하는 거지. 근데 4%면은 한 55% 사람이 포기하고 5%면은 엄청난 78%가 구매를 포기하겠대요. 그리고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은 아직도 3, 4%대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이 3, 4%도 지금은 싸지만 이제 대출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 5%, 6% 이렇게 되면은 못 산대요. 이 사람들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고신용등급자들도. 즉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게 되는 거죠. 비싸니까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고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결국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있다. 그 다음에 기사 볼게요. 잠깐만요. 이 다음 기사. 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기사예요. 주담대 금리 6% 시대 온다. 내년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우리 한 2주 남았어요. 2주 후에 1.25가 되면 이제 분위기 쎄 바뀔 걸요. 지금 2번 정도 올릴 때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런데 한 1.25 돼봐. 이제 겁날 걸. 영끌적 부재보다는 어떡하나. 코픽스 시중금리 급상승. 이따 코픽스 금리도 볼게요. 항상 무슨 금리 요즘 얘기 나오면 코픽스 금리 항상 얘기하죠. 왜?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결국은 시중은행 금리까지 다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코픽스 금리가 5.5까지 올랐네요. 여기 5.5 올라가는 기울기 보세요. 빡 치고 올라갔죠. 또 빡 치고 올라갈라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평균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0.7% 올랐대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2, 4%까지 올랐대요. 약 3%라고 칩시다. 결국은 거의 코픽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한 4, 5배가 올라간 거야. 4, 5배가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이런 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그러지 않아요? 채찍, 여기 손목을 조금만 틀어도 채찍 끄트머리는 크게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어쨌든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를 넘었어요. 네,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4%까지 상승할 거래요. 평균금리가. 그런데 상단은
그 상단 또는 그 상단은 결국은 그 신용등 낮은 사람이 받는 그 이자잖아요. 6%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게 된다. 뭐 거의 빼박이죠. 그러니까 연말쯤에는 8%갈 거라는 전망도 많고 궁극적으로는 10% 넘을 거라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게 다 파산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기네 금리 한 15번 막 최소 9번이죠. 그럼 우리가 금리 안 올리고 백이나 못 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정 안 봐주고 걔네는 지네 금리 올린다니까. 우리가 죽든 말든. 그럼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죠. 지금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그분들 살려주자고 금리 안 올렸다가는 나라가 망간다니까.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때는 누군가는 희생자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이러다 다 죽어 진짜. 실제 KB 이런데 보면은 5.06%가 상단이래요. 하여튼 상단이 0.079% 올라갔대요. 어떤 5% 넘었대. 코픽스도 1.55%로 올랐는데 0.26% 상승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급하게 오른 거죠. 자, KB의 상단은 4.78. 그래서 5.0으로 5% 넘었어요. 농협은 4.196까지 올랐어요. 네, 우리은행은 4.35.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데가 KB야. 근데 평균적으로 한 4%가 안 돼. 상단과 하단의 그 평균을 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년 초에는 4%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 상단이 6%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따 차트 보겠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70%가 넘게, 정확히 말하면 78%예요. 이것도 82%에서 좀 준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는 그야말로 그 올라가는 금리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2배, 3배를 받아버린 거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원래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막 3억, 4억을 받은 거야. 왜? 금리 싸니까. 그 정도 금리 난 낼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대출을 조금 받았을 때 금리 올라가는 거는 부담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이자의 3배, 4배를 내야 된다고. 그게 한두 달이지. 몇 년인데 앞으로. 젊은 창창한 나이에다 그 이자 갖게 생겼다니까. 여기서 보세요.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네이버 내년이다. 자,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돼 있고 미국도 기준금리 또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좀 금리 한두 번 더 올렸어. 이제 숨주고 고르자. 이제 그만 올리고 많이 올렸으니까 좀 쉬자. 다들 죽겠다. 근데 막 갑자기 미국이 막 올려봐. 그러면은 2주열 못 참고 못 견. 2주열 아니. 이제는 2주열 떠나네. 다른 뭐 하는 총재 나와가지고 이제 막 비상 소집하고 임시 금통이 열려가지고 금리 올리고 아마 그런 현상이 제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어요. 자, 코픽스 금리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커피. 예. 커피 한 잔 마실게요. 네. 잠깐만 쉬세요. 저는 연한 블랙커피예요. 연한 블랙커피. 그러니까 무슨 보리차보다 조금 진해. 원래 커피 진한 거는 못 먹거든요. 자, 오늘 뉴스에서 일단 뉴스 또 나와요. 일단 앞부분 뉴스에서 자꾸 코픽스 얘기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금리를 이렇게 초록색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럼 선행지수가 뭐예요?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이 갭 있죠. 갭이 보통 1에서 1.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기준금리 올리기 전에 코픽스 금리가 박치기 올라가지. 아까 차트에서 봤죠? 이거예요. 그럼 이 갭이 벌어지죠. 이 갭이 원래는 1.0에서 1.2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1.7, 1.8,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놈이 내려오면 줄여주겠죠. 근데 위에 있는 놈이 안 내려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놈이 올라가야죠. 밑에 있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도 아직 조금 좁혀지긴 했어. 근데 아직 멀었어. 얘가 지금 1.7 정도에 있는데 얘가 1.2 정도로 내려오려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 코픽스가 안 올라가고 좀 기다려 주거나.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코픽스 금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79%랬죠. 확대를 해보면 아이고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 요게 50%,
이게 50%예요. 이게 아니다. 여기가 49%네. 그러니까 여기가 50%예요. 여기가 50%고 여기가 80%예요. 2019년 말 정도만 해도 변동금리, 기준금리 대출 받은 사람이 반반 정도였어요. 49.4%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싸졌죠.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싸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기준금리 비슷했다가 다들 변동금리로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전부 변동금리 받는 거야. 왜? 지금 금리가 엄청 싸거든. 그리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는 비싸요, 이자가. 변동금리는 싸고. 그 대신 단점은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거지. 고정금리는 그런 걱정이 거의는 아니고 아주 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게 81.5까지 갔다니까. 그러다가 78인가로 좀 떨어졌어요. 그나마.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변동금리가 아직도 많이 받지만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요 차트가 그 차트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는 보세요. 여기 3점, 여기 확대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달 거거든요. 10월달 거. 10월달에 평균금리, 기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26이에요. 근데 이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얘가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단이 5%가 넘은 거라고. 이거는 상단과 하단의 평균값이에요. 10월달 거예요. 그 이후로도 올랐어요. 문제는 신용금리가 4.66%가 이제 급하게 올랐죠. 이게 10월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계대출 금리. 왜냐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가계가 받은 거니까 가계대출 평균을 내보니까 3.46이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에 가깝죠. 얘랑은 멀죠. 왜? 신용대출은 끼케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야. 주택담보대출은 3억, 5억, 10억, 20억까지는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몇 억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금액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니까 이쪽에 더 평균이 가까워지죠.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지나갔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초저금리 5.1% 최저금리야 이거. 이 당시로서는 초저금리였어요. 5.1%가.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 근데 아파트도 올라. 왜? 별로 부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도 올라. 그리고 기준금리 올린 거에 대한 누적적인 그거에 대한 영향도 와. 그러니까는 버블세븐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지금도 박근혜 정부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파트가 올랐어요. 근데 금리가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올라. 근데 아파트 값도 올라.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그럼 얘 못 버틴다니까. 벌써 2달 정도 지금 주춤되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12월 달은 지금 주춤되고 있다니까. 벌써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상투와 문재인 대통령 상투를 약간 오버랩을 시켜서 한 몇 달 차이, 서너 달 차이 나지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제부터 가계부채 16년째 증가,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그걸 좀 연구했던 거, 옛날에 몇 번 봤던 거, 뉴스랑 차트 볼게요. 자, 뉴스 보면요. 한국 가계 증가폭 선진국의 3배다. 한은 집값 떨어지면 경기 직격탄. 자, 근데 왜 가계비 증가폭 선진국 3배 그러는데 왜 부동산 떨어지면 직격탄, 그다음에 자동차 값 떨어지면 직격탄, 배추값 떨어지면 직격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직격탄이라고 그럴까? 그만큼 그 대출의 증가폭이, 가계빚이 대부분이 집값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죠. 또 차압이 들어오거나 경매 들어가나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 같은 형태의 부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집이 떨어지면 옆에 사람까지 같이 떨어진다고. 그게 연쇄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자, 한국 부채는 GDP 대비 3.6배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급증한 상황에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가 나타나고 주택 등 자산 가격까지 상당 기간 하락할 경우 큰일 난다 이거예요. 디레버리징이 뭐예요? 경매 강제 축소 현상이라니까. 레버리징이 뭐예요? 지렛대 효과 해가지고 내 돈 10만원 가지고 50만원어치 뭘 사는 그런 거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신용대출 이런 거고, 주택으로 치면은 주택담보대출이죠.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내 돈 4억이랑 은행 돈 6억이랑 가지고 10억짜리 사는 거.
그게 레버리징이잖아요. 그러면 디레버리징은 뭐예요? 그 부채를 줄이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효과의 반대니까 뭐예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를 줄이려면은 팔든지 경매가 나가든지 차압이 들어오든지 막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자, 그 다음 차트 뉴스 이데일리 민간 정부까지 합쳤네. GDP의 2.5배, 민간으로 타면은 2.2배예요. 정부까지 합치니까 2.5배예요. 이런 거를 매크로라고 그래. 매크로.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 큰 거. 부동산 폭락 등 두려운 청구서. 자, 자꾸 부동산 폭락이 왜 자꾸 정부, 민간, 뭐 GDP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부동산 폭락 얘기를 하냐고. 이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자꾸 경고성 영상을 찍고 주둥이로 떠들고 있는 거지. 보세요. 한국은행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 특징 및 거시경제 영향 발표. 카드 사태 이후. 카드 사태가 언제 있었어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김정은 나와가지고 눈밭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는 말하셨다. 인생을 즐겨라. 그게 현대카드인가? LG카드인가? 하여튼 무슨 카드 다 기억나죠? 그게 전부 2002년도 전후에 카드 남발할 때 길거리에서 막 자판대 깔아놓고 막 카드 막 만들어주고 대학생한테 만들어주고 나중에 뻥 터져갖고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차트로도 확실히 드러나요. 카드 사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카드 둘째 딸내미 전현이 저거 해퍼가지고 맨날 화장품 산다고 그러고 맨날 카드 싸잡게 갖고 엄마 완전히 부도나게 만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웃어 넘기지만 당신은 진짜 심각했어요. 여러분들 막 장기 팔고 막 회사 앞에서 조폭들 기다리고 있다가 막 회사 못 다니게 하고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그래갖고 막 사회 문제까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있었던 카드 사태 얘기예요. LG카드 날라간 거 보세요. LG그룹에 LG카드 없잖아요. 카드 사태 이후 16년 동안 빚이 한 번도 안 줄고 쌓이기만 했대요. 계속 늘은 거야. 이제 이게 터지기만 남은 거야. 풍선도 계속 불기만 하다가 나중에 터지겠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건 터지라고 버블이지, 이게 안 터지면 버블이 아니라 타이어지. 그렇죠? 가계도 민간 부분이 주도해. 즉 정부가 부채가 많이 는 게 아니고 가계, 기업, 특히 기업도 그렇고 가계가 특히 그랬다. 부동산 하락 등 충격파 커. 그러니까 이 부채가 레버리지 현상이 벌어지면요, 경기 회복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 하락 등. 일본이 그랬다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지금까지 치면 잃어버린 30년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채가 폭발했다고.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그 부채가 전부 부동산에 가 있다가 빵 터진 거지. 91년도에. 자, 1분기 매크로 여기 써 있네요. 우리나라 정부, 민간은 기업과 가계. 그러니까 세 가지 주체를 다 합친 거지. 그 하여튼 모든 부채를 다 합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254%래요. 민간은 219%인데 저기 정부가 한 30 몇 프로, 35% 있나 보지? 자, 보세요. 2000년대 초반, 즉 2002년부터 4년까지 이따 차트로 확인해 보자고요. 카드 사태 이후 레버리지 현상이 16년 동안 계속 늘기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골물대로 걸고 불대로 부풀었어. 일단 이 차입에 의한 그 자산가격 상승, 즉 주택담보대출 받아갖고 좀 전세담보대출 받았고 갭 투자해가지고 어쨌든 자산가격이 상승을 했어. 그런데 이 부채가 민간 부채랑 취약타주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건전하게 기업들이 그 공장 짓느라고 부채를 늘린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갭 투자하느라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이거예요. 자, 디지털타임즈 16년 연속 증가, 하는 조차 이례적 현상. 자, 요 차트 잘 보세요. 요 차트 보시면요, 보세요. 요 가계부채 GDP 대비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 부채 이걸 합치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늘겠죠. 그리고 민간 기업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가 엄청 작기 때문에 저는 별로 중요시 안 해요. 해봤자 40%도 안 돼. 얘네 두 개 합치면은 220%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 부채는 별로 중요성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차트에는 정부 부채는 없어요. 정부 에어컨만 있어요. 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국내 GDP 증가율을 16년 때 웃돌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국내 가계가 극도로 취약해 있다.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 딱 나오면 취약해 있대요. 그럼 뭐예요? 금융 취약성 지수 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발음도 어려워. 자,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가계가 갑자기 대출을 줄였을 때 부동산이 대부분 하락했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게가 갑자기 대출을 줄일 일이 뭐가 있나? 이제 착하게 살라고? 뭐 왜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일 때 어떻게 줄여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판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갚고 갭 투자한 거 갚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왜? 너나 개나 소나, 이건 개나 소나 아니다. 기나 고동이나 도랑 틔우고 가져잡고 뭐 그런 사투리인 게, 기나 고동이나 이게 어디 충청도 사투리인가? 전라도 같은데. 예. 하여튼 개나 소나 뭐 다 판다니까. 한꺼번에 판다고, 한꺼번에. 그러면 나는 내 집 10억짜리인데 팔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계속 10억이야. 근데 그 옆집이 9억 3천에 파네. 그리고 두어 달 있다가 저 밑에 집이 8억 5천에 파네. 그리고 한 두어 달 동안 거래가 없어갖고 큰일 났다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7억에 누가 파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팔 생각도 없어. 우리 집은 그냥 10억이야. 근데 저 새끼 때문에 내 집이 7억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단점이에요. 단독주택은 상관없죠. 모양도 다르고 땅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파트라는 건 균질화된 상품화가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샀는데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난 안 팔고 7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다 보면 20년 10년 지나면 다시 그거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손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채를 갖고 있단 말이야. 부채. 은행에서 돈 댈래, 갚으래. 왜 갚아요? 네 아파트 값 떨어졌거든. 담보 비율이 떨어졌거든. 또 갚든가 팔든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은행은 비 올 때 우산 뺐죠. 햇볕 쨍쨍할 때 우산 빌려줘 갖고 우산 대여로 맨날 받아먹더니 정작 비 오니까 우산을 뺏어가. 약탈적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자, 보세요. 2005년 이후, 그러니까 카드 사태 이후 16년 동안 늘었대요. 다른 나라는 3, 4년 늘었다, 3, 4년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주식으로 치면은 조정파동이라고 그러죠. 코렉티브 웨이브. 코렉트가 뭡니까? 코렉트란 거는 약간 벗어난 거를 올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늘면 한 몇 년 정도 부채를 좀 줄여.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럼 다시 또 늘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건전하게 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는 16년 동안 대출 안 받으면 빙신 취급당하는 거야. 야, 이자가 이렇게 싼데 너 왜 대출 안 받니? 야, 이걸로 3천만 원으로 저 강서구의 아파트 저기 2억짜리 살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대리들을 맨날 1층 뒤에 주차장 옆에 가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요번에 나 갭투자 2천만 원짜리 했는데 1천만 원짜리 했는데 그 대출 안 받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그랬던 시대가 최근이었어. 근데 나중에 봐요. 그 애들 똑같이 이제 지하 주차장 1층 주차장 입구 들어가고 담배 뻑뻑 피우면서, 나 이번에 월급 받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남네. 다 그냥 스쳐 지나가네. 그런다니까. 선진국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기만 했다 이거예요. 이거 원웨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크로 있잖아. 매크로. 이거 정부랑 민간이랑 합친 거 254%. 이것도 코로나 이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대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는 건 맞아요. 근데 절대 규모가 작아요. 이따 볼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16년 동안 오르고 한 번도 안 줄었다는 거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래요. 그러면 이 말 딱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나냐면요. 어느 해외 그 인류학자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대공황이 오면 한국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 제일 많이 망가질 거래요. 왜? 가계부채 때문에. 에어컨이 아니라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만 망할 거래. 왜냐면 한국만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거든. 이렇게 는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자, 또 볼까요? 가계대출이 약간 막 늘어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 이 비자발적이 뭐예요? 경매. 나 돈 많이 갚았는데 나 마음 편하게 돈 많이 벌었는데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 대출 좀 줄이고 싶어. 나 이자 내는 거 짜증나, 귀찮아 죽겠어. 그 은행원 아가씨가 땡땡거리고 불친절해서 나 그냥 갚아버리래. 다시는 그 은행 안 써. 그러고서 갚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외부 충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줄여하는 거. 외부 충격이 뭡니까? 내가 돈 못 번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오는 거야. 시장이 폭락하는 거야. 외부 충격. 그래갖고 비자발적 경매. 그럴 때는 주택 가격의 동반 하락 위험이 크다고 한다. 왜? 개나 소나 다 경매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탈출은 지능순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외국의 사례 보니까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급하게 축소될 때요, 주택가격이 하락했대요. 당연하지. 어떻게 우리가 대출을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갚거나, 아니면 빚져서 산 집 팔아갖고 갚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뭐 누가 자선사업 해갖고 내 돈 갚아주거나, 엄마한테 갚아달라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갚든지 팔아서 갚든지,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코로나로 경기 좋아요. 자영업자도 죽을 맛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40평에서 20평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갖고 몇억 차액으로 회사 운영자금하고 뭐 급한 데 쓰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판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면은요, 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근데 저 새끼가 먼저 내놨네, 내가 더 싸게 빨리 팔아야 돼. 그럼 내가 또 3천만 원 낮춰야 되고, 이런 게 좀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 주택 보유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지금은 반대였죠. 지금은 펌프질 해갖고, 야 너도 올려 나도 올릴게 이러면서 다 같이 올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이 36%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64%는 뭐예요? 부동산이야. 미국은 금융자산이 71%뭐 이래가지고 여차하면, 야 펀드 좀 깨, 야 예금 좀 찾아, 뭐 이러면, 아니면 채권을 좀 팔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팔 게 집밖에 없어. 주식 많이 한다고 그래도 해외에 비하면 세 발에 사발이야 우리나라.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맨날 단타치기 하잖아요. 홀짝 게임 하잖아 젊은 애들. 저도 젊어요. 만 31살. 큰일 났네. 근데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 저 이제 한 달 더 먹는데, 그래도 31살인데. 보세요, 중요한 거. 가계대출의 갑작스러운 축소가 부동산 하락을 동반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해. 대출이 축소돼서 부동산 하락이 아니라, 저는 거꾸로해요. 부동산이 하락해서 대출이 준다고. 이해가요? 왜? 일본, 스페인, 미국, 영국에 보니까 전부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경매 반대매에 나가가지고 10억짜리를 7억에 팔아가지고 6억 대출금 회수하고 1억만 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은 4억이었던 전 재산이, 아니야, 얼마지? 거꾸로. 4억이었던 재산이 6억은 은행 빚이었고, 치더니 갑자기 1억으로 줄었어. 근데 좋은 건 뭐예요? 대출이 없어졌어. 그게 좋아요, 그게? 이 현상이라니까? 자, 순서 잘 보세요. 갑작스런 가계대출 축소가 부동산 하락을 동반한다. 이거 거꾸로예요. 실제로는 부동산 하락이 가계대출의 갑작스런 축소 현상을 벌인다. 강제 축소 현상, 디레버리징.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조만간에 제가 볼 것 같아. 자, 이거는 봤으니까, 야, 요 차트 잘 보세요. 이거 가계 신용, 이거 기업 신용. 이게 어디서부터냐면요, 이게 91년도부터예요. 자, 이 차트 짠. 반갑죠? 방금 본 차트가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60년부터 보면, 자, 보세요. 가계부채 줄었다가 IMF 때 살짝 줄어요. 이거는 기업부채예요. 기업부채는 훨씬 더 많았어요. 100% 넘었다가 IMF 때 박살이 났고 70%까지 줄었어요. 이게 뭐예요? 디레버리징. 가계부채 강제 축소 현상. IMF 때 경매 나갔잖아요, 다. 그때 실직 때문에 살짝 줄었어. IMF 때요, 가계부채 문제 별로 없었어요. 기업부채가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가계부채, 기업의 대출을 막 회수하면서 은행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야. 이제 기업에 대출 안 해줘. 야, 쟤네들 돈 안 갚고 망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좋은 게 있다.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야. 가게 빌려주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야. 여차하면 팔면 되잖아. 아파트는 황금성도 좋아. 단독주택이나 토지랑 다르게 아파트는 균질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 집이 10억에 팔리면 그 옆에 집도 10억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거든. 그럼 우리는 경매로 한 7억에 팔아버리면 돼. 그러면 6억 회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1억 돌려주면 돼.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IMF 이후에는요,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안 해줬어요. 줄였어요. 만기 되면 다 회수했어요. 근데 가게에다가는 많이 해줬어요. 많이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카드 사태가 뻥 터졌죠. 이때 가계부채 주는 거 보세요. 63.9%에서 59.8%까지 거의 한 4% 넘게 줄었어요. GDP 대비 비중이. 그 다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도 100%는 안 넘었어. 이제 제가 볼 때가 정부에서 은행에서 관리를 한 것 같아. 못 넘게. 왜? 이거 한번 되었거든. 100% 넘으니까 안 된다고. 그 사이에 가계대출은 계속 늘었어.
기업 부채는 계속 100%못 넘고 있다가 이때부터 2019년부터 2019년 여기서부터 갑자기 기업 대출 팍 늘죠. 가계 대출 팍 늘죠. 뭐예요? 2019년 7월부터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갔어요.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했어. 이주열이. 그래서 어쨌든 이 대출이 늘어가지고 두 개를 합치니까 요거 엄청 이때 갑자기 늘죠. 언제부터 늘어요? 2019년 중반 보시면 돼요. 이때 안에 또 180%밖에 안 됐어요. 지금 220%야. 이때 40%가 늘었다니까. 40%가 어떡하려고 그래. 자, 항상 이 얘기 나오면 일본도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원래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할 기회 있으니까 제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요. 91년 버블 붕괴될 때 보면은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민간 신용 가계와 기업 합친 거 217%까지 갔다가 박살나면서 잃어버린 20년 돼 갖고 강제 축소 현상. 이게 뭐예요? 디레버리징. 자, 미국 2007년도 15년 전 지금부터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때 가계부채가 98%까지 99%까지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늘었어. 근데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나면서 주택이 폭락하면서 디레버리징 여기 170%까지 같은 게 줄어요. 부채가 줄어요. 최근에 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는 거예요. 스페인도 합치니까 207%에서 220%까지 갔어. 그러다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몇 프로예요? 220%. 근데 생산 가능인 줄는 것도 똑같고 주택 가격 폭락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거의 저는 맹신하다시피 해요. 저는 다른 나라 중국 영국 넘어갈게요. 민간 채무 비율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스포저블 인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정확히 아파트 상투랑 정확히 일치하더라. 과거에 우리가 딱 상투치기 좋아. 지금 아무리 많아도 150% 160%인데 우리는 지금 200% 넘었다니까. 디스포저블 인컴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대비가 아니에요. 가처분 소득 대비예요. GDP보다는 적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100만 원 벌었던 게 총이라면 그 중에 가처분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4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더 민감하게 얘가 반응하는 것 같아. 연구 중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선진국은 정부의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늘었어. 근데 누가 늘었어요? 가계, 기업.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별 중요시 안 해요. 왜냐면 정부 부채가 위험해서 나라가 부도나거나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주가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 왜?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별로 안 늘었어요. 줄어든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늘었으면 사회복지라든지 무슨 민간 임대라든지 이런 걸 썼겠지만 가계가 부채가 또 기업이 부채가 늘어가지고 이 기업 중에서도요 저기 그 법인 사업자 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아파트 막 5채 10채 어떤 데는 30, 40채에서 사놓고 막 그랬다며요. 금리가 싸고 또 법인은 80%까지 대출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폐단이 이제 역효과가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부메랑 효과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다가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매세요.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자료 이거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인가 그건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자, 민간 부분의 디레버리징이 이렇게 확 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금융위기가 오면요 정부 부분은요 정부 부채가 좀 늘어 가계부채는 줄어요. 자, 이 반대 현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가 막 파산해가지고 경매 나가고 아파트가 폭락해갖고 위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매 차압 들어와가지고 빌려줬던 돈을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빚이 줄죠. 그게 디레버리징이라니까. 근데 금융위기가 나오면요 항상 민간 부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행 부실돼갖고 그건 우리가 제1은행 이런 거 다 공적 자금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간 부분에 있었던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거야. 이게 그래프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작년 1월달 데이터인데 1년 반 거의 2년 전 거예요. 영국, 미국, 선진국 다 줄이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늘렸죠.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그 초이노믹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작년에 1월달에 1분기에 97%였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10%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104.2%예요. 1년 반 지났는데 한국이 1등이야. 1등.
자, 그래서 금융 취약성 지수 하면요. 지금 금융 취약성 지수가 IMF대를 100으로 넣고 위험할 때, 안전할 때를 0으로 놨을 때 카드 사태 때 높았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높았고요. 지금 높은데 문제는 얘가 꺾일 때 아파트가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 박살나죠? 얘가 꺾일 때 이렇게 10년 동안 상승하는 장에서도 1년 반 조정을 거쳤다고. 솔직히 카드 사태랑 아파트 값이랑 큰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카드로 대출해가지고 집 사진 않잖아요. 카드 대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카드로 이것저것 막 물건 사고 샤넬백 사고 막 그 고년이 그 막 돈 써가지고 화장품 사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도났다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때 빠질 때 서프라임 사태, 그다음에 그 버블 세븐 폭락기 딱 일치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꺾일 때 얘가 하락을 한다면 얘가 계속 오를까? 야, 금융 취약성 지수가 이제 높은 게 안 좋은 거라며, 낮은 게 좋은 거라며. 그러면 낮아졌으면은 안전하잖아 이제. 그러면 아파트가 폭등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인간관계가 잘못된 게, 얘가 빠져서 얘가 빠진 게 아니고요,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 타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노무현 5파. 이 5파가 다 끝나면 이게 온다고. 이게 온다고요. 3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8년, 최소 8년이에요. 제가 볼 때. 미래세처럼 20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박승종제처럼 30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그렇지, 91년도에서부터 IMF 때까지 빠질 때 이 상승의 반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이건 87년 저점을 안 깼다니까.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센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보면요, 91년에 IMF 때 빠질 때요, 97년 저점을 깼다니까. 일본은 20년 동안 빠지는데 우리는 8년 빠지고서 대반등을 했지. 이해 가세요? 근데 이번에 올렸을 때요, 여기서 빠지면 이거 깰 수가 있다니까. 그럼 3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니까. 2002년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왜? 70년대 가격으로 돌아갔거든, IMF 때. 자, 요거까지 여러 번 했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이건 봐도 여러분들께는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구독자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누르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이런 거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구독 누르시고 매일매일 와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투기 세력의 악재 떴다. 주담대 5% 넘기면 78%가 10명 중에 8명이 아파트 안 산대. 앞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팔아먹지? 투기 세력 큰일 났다. 자,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3번 카메라 음악 틀고, 네, 이거 캐롤이에요.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